저출산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격차예요. 좋은 직장이 더 좋아지고 나쁜 직장이 더 나빠지잖아요. 네. 좀 세게 말하면은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저출산 정책 때문에 좋은 직장 계속 좋아지는데 나쁜 직장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나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갔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당국이라든지 그것도 얘기했던 전문가들이라든지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것도 이렇게 낮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산업구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1차 밴더, 2차 밴더 우리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산업에. 그 문제가 저출산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왜 아이를 낳는데 왜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야 네가 애 낳냐? 왜 아빠가 우리 애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병원을 가봐야 됐으면 네가 애 낳냐? 왜 네가 왜 가? 뭐 이런 분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종합으로 가야 되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책임의 전제를 정부에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현금성 지원에 더 초점이 저출산 대책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결국은 좀 보육이나 양육 쪽을 조금 더 잘하는 쪽으로 좀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이고요. 나폴레옹 시절부터 가족과 아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태어나면 국력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원래 강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 사회에서. 근데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드골 정부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가족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60년대를 지나면서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 가족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로 할 건지 아니면 양육비로 할 건지 그런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네. 최근에는 이것이 이 지원이 처음에 보편이었다가 선별로 바뀌어요. 네.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나중에 그것만으로는 포함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육 지원, 여성 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죠. 프랑스를 가면요, 엄마들이 3시에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인데. 워킹맘도 3시에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애를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고 있는 아니면은 일찍 퇴근도 하고요. 노동시간 조정도 많이 쉽고요. 그러니까 2시 반쯤에 퇴근하는 회사들이 많은 건가요? 근처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게 통근 거리가 길지가 않고요. 결국 직주 근접도 다시 주택으로 돌아가네요. 주택 문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정부가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뚝심 있게 지킨 공무원들이 있어요. 정책적인 굉장히 많은 이 도전들은 있었는데 이걸 시민사회가 지켜주면서 이걸 지켜왔어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전문가들, 독립적인 정책, 이런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세우고 나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같이 고민인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5년 단위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정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5년이에요. 정부의 임기와 기본계획의 5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요, 기본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뭐 보안판, 뭐 재구조화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러다가 정권이 끝날 다시 새 정부가 오면은 자기 정부 정책은 한 2년 하고 새 정부가 또 다시 바꾸막 그래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위주로 가는 영향도 있어요. 보육이나 양육 쪽이 좀 더 중요하지만 현금성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예를 안 그러신 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족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선별로 가는 게 맞냐라고. 그건 우리가 이제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OECD 국가들 비해서 그런 논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당면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은 전 선별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들이 그런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뭐 영아 수당이라든가 뭐 양육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신설이 되고 좀 더 조금씩 늘어왔잖아요. 네. 그럼 지금 수준에서도 굉장히 이게 OECD 국가 전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적은 낮죠. 편인 건가요? 낮죠. 많이 낮은가요? 여전히? 많이 낮죠. 보편적으로 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주는 돈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고 늘어난 건 했는데 사실이에요. 예.
여전히 OECD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맞냐 고민이라면은 저는 인프라에 먼저 가고 현금성 지원은 그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 지원, 가족 지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그럼 가족 지원 예산이 굉장히 낮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럼 속도는- 출산율은 그래도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OECD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지? 그러니까 이게 가족 정책, 서구에서는 가족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가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가기에는 훨씬 더 다른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과 함께 우리가 가족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원 정책이라는 게 희한한 게 지원을 해주면요 이게 디폴트가 돼요. 당연히 오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양육, 사교육비 문제, 뭐 주거분 이거 이만큼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죠.